자, 먼저 제빵 반죽법의 가계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간에 할 스트레이트법을 보면 스트레이트법에는 스트레이트법, 즉 직접법과 비상 스트레이트법, 비상 반죽법이 있고 비상 직접법입니다. 또 재반죽법, 무발효 반죽법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스펀지법을 할 건데 스펀지법으로는 스펀지법이 있고 천연 발효종법, 액종법 등이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연속식 제빵법이라든지 중면법이라든지 호포종법이라든지 샤워종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스펀지 반죽법에서 파생된 반죽법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스펀지법에서 폴리시법, 비가법, 오토리지법 이렇게 나는데 이러한 것들은 물의 사용 비율에 따라서 반죽법이 이렇게 다르게 분류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액종법에서도 아드미법, 블루법, 플라워 블루법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 알고 이렇게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 시간이니까 스트레이트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레이트법 반죽하기 수행 준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이트법 반죽하기 스트레이트법 반죽 시 작업 지시서에 따라서 사용수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다. 우리가 빵을 반죽할 때는 온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빵의 반죽 온도는 사용수의 온도에 따라서 결정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수의 온도 조절 능력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반죽기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했습니다. 반죽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은 반죽을 빠르게 하면은 마찰열에 의해서 온도가 올라가고 반죽기의 속도를 느리게 하면은 그 상대적으로 조금 천천히 반죽되면서 그루텐이 잘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죽의 특성에 따라서 반죽기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으로 반죽 정도의 적절성을 점검할 수 있다 했습니다. 제품 특성에 따라서 반죽의 정도가 다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제품 특성뿐 아니라 만드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도 반죽 정도가 달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비상 스트레이트법 반죽하기. 비상 스트레이트법은 스트레이트법을 비상으로, 다시 말해서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만드는 방법을 비상 스트레이트법이라고 합니다. 이 비상 스트레이트법은 특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스트레이트법에 비해서 제품의 완성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비상 스트레이트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빵에서는 발효의 시간이 길기 때문에 발효의 시간을 단축해 줄 수 있는 것이 완제품의 완성 시간을 단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비상 스트레이트법에서는 완제품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발효의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워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스트레이트법 반죽하기와 비상 스트레이트법 반죽하기의 수행 준거 여러분들 어떤 것을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재 199페이지에 스트레이트법 정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법이라고도 하며 한 번의 믹싱으로 반죽을 완료하는 것을 스트레이트법이라 한다. 그러니까 또 다시 이 반죽이 끝난 반죽을 다시 또 반죽을 하는 것을 스펀지법, 두 번에 나누어서 하는 것을 스펀지법이라 한다면 이 스트레이트법은 한 번의 반죽으로
반죽을 완료해서 만들기 들어가는 반죽을 스트레이트법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유지 투입의 방법을 생각해 보면은 물과 밀가루의 혼합으로 생기는 글루텐 형성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유지이기 때문에 물과 밀가루의 혼합을 충분하게 해준 후에 유지를 나중에 투입해야 된다.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 좋고요. 다음에 후연법이라 해서 소금은 미리부터 넣게 되면은 반죽 시간이 길어집니다. 소금의 입자가 반죽 시간을 느리게 해줄 수도 있고, 또한 소금 자체의 성분 때문에 반죽이 약간은 늦게, 다시 말해서 글루텐 형성을 늦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글루텐 형성이 되고 난 이후에 소금을 넣는 방법을 후연법, 뒤에 소금을 넣는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종 반죽 온도를 보면은 보통 27도 내외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공정에서 정형 공정에서 반죽을 다르기 좋게 하기 위해서 1차 발효를 적정히 이루어질 수 있게 그 온도를 맞춰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트레이트법의 반죽 요령에 대해서 교재 20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가루, 설탕, 분유, 소금, 제빵 계량제 등의 건재료들을 먼저 살짝, 다시 말해서 저속으로 살짝 혼합합니다. 그리고 달걀, 우유, 물 등의 수분 재료를 넣어서 이렇게 수분 재료를 넣는 순서는 중요 재료를 미리 넣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물 등은 조금 남으면 내버려도 아깝지 않지만은 물을 먼저 엿다가 보면은 반죽이 질어지면 꼭 넣어야 될 달걀이라든가 우유가 늦게 넣으면 안 되겠죠. 해서 중요 재료를 먼저 넣고 물을 가장 나중에 넣으면서 반죽 물을 조절해서 반죽 대기를 조절해서 하는 것을 바로 수분 재료를 넣는 순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료가 밀가루 재료가 충분히 수하 물과 합쳐지는 클린업 단계가 되면은 버터나 마가린, 쇼트닝 등의 유지를 넣고 저속으로 섞어 주는 겁니다. 다음으로 서서히 글루텐이 생기도록 처음에는 저속으로 반죽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밀가루가 날리거나 이렇게 될 때도 저속으로 하지만 이 저속이라는 것은 처음에 너무 빠르게 기계를 돌리게 되면은 글루텐 형성이 겉표면만 빠르게 진행이 되어서 속 표면은 글루텐 형성이 더 늦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반죽 글루텐을 형성시킬 때는 서서히 천천히 저속으로 반죽을 한다 하고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다음 제품의 특성과 성형에 따라서 반죽을 하고 글루텐을 확인해야 된다. 이 뜻은 뭐냐 하면은 반죽의 특성에 따라서 글루텐의 정도를 다르게 해야 된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내가 동작이 느려 가지고 성형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은 반죽을 원래 파이널 끝까지 반죽하는 방법이라면 조금 덜 반죽을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성형하는 시간 동안에도 글루텐이 형성이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시간만큼을 반죽을 덜 해주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품의 특성과 어, 작업자의 특성에 따라서 반죽의 글루텐을 확인하고 반죽을 마무리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교재 200페이지에 나와 있는 스트레이트법 반죽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빵류, 가자빵류 등은 보통 최종 단계까지 반죽을 한다. 보통 대부분의 빵들은
최종 단계까지 반죽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리고 하드 계열의 빵은 장시간 발효해야 되고, 또한 밀가루 이외의 가루가 들어가는 반죽은 글루텐 형성이 아주 보통 밀가루만 들어가는 반죽보다는 좋지 않기 때문에 발전 단계까지만 반죽을 한다. 다시 말해서 최종 단계보다는 조금 덜 반죽을 해서 만드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기 바랍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는 또 여러분들에게 상세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모두 다 내가 작업하는 시간과 그 다음에 글루텐 관계 때문에 반죽을 조금 덜 하고 더 하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데니시 페스츄리나 크로아상 등을 성형할 때는 밀어 펴고 접기하고 이러한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리는 빵들을 반죽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반죽을 아주 조금, 다시 말해서 클린업 단계나 발전 단계 초기까지만 반죽을 하여서 놔뒀다가 나중에 유지를 싸거나 이러한 작업을 하는 동안에 다시 글루텐이 형성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조립빵류 및 가자빵류 등에서 중력분을 섞어서 사용하는 반죽이나 충전물 토핑물이 많은 제품일수록 반죽을 최종 단계까지 하지 말고 조금 덜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된다는 뜻입니다. 넛두류나 견과류 등은 반죽의 마지막에 넣고 가볍게 혼합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리 넣고 이렇게 반죽을 하게 되면 글루텐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넛두류나 견과류, 기타 굵은 다른 어떠한 것을 넣더라도 마지막에 가볍게 섞어만 준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교재 200페이지에 스트레이트법의 장단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공정 시간이 짧죠. 완제품이 나오는 시간이 단축된다. 작업 시 재조작 및 설비가 간단하죠. 한 번에 끝내니까. 그 다음에 시간이 짧으니까 당연히 노동력도 절감이 되겠죠. 그리고 발효 시간이 짧아서 발효 손실이 적겠죠. 시간이 짧으면 발효 손실도 적다는 거죠. 발효 손실이라는 것은 발효하는 동안에 날아갈 수 있는 수분의 증발에 의해서 무게가 줄어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죽의 내구성, 반죽이 견디는 힘, 이러한 것들도 증가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이트법이 단점은 발효 내구성이 약하다, 이렇습니다. 발효 내구성을, 반죽의 내구성은 증가되어 있지만 발효 내구성은 약하다. 다음에 반죽 잘못이 반죽 수정이 불가능하다. 단계가 짧기 때문에 수정 시간이 그만큼 없어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증가해 놨는데, 재료비도 스트레이트 한 번에 반죽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들어가는 이스트부터 조금씩 더 들어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노화가 빠르다. 노화가 빠른 것은 수분의 보유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빠르게 건조되고 이러하기 때문에 노화가 빠른 단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빵 속의 기포가 거칠고 기포막이 두꺼운 것은 스트레이트법이 스펀지법에 비해서 기포가 거칠고 노화가 빠르고 기포막이 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속에 수분의 함량도 적기 때문에 노화가 스펀지법에 비해서 스트레이트법이 노화가 빨리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비상 스트레이트법을 언제 사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 스트레이트법은 발효 시간을 줄여서 완제품 생산 시간을 줄이는 반죽법이라 했습니다. 그러한 반죽법을
어떨 때 사용하는 것이냐, 기계 고장 등의 상황이 생겼을 때, 그리고 계획된 작업에 차질이 생겼을 때, 또한 반죽의 실패나 주문이 늦어져서 제조 시간을 단축해야 할 때 비상스트레이트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보통 이러한 법으로 만드는 빵은 그냥 스트레이트법에 비해서도 맛이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빵의 맛은 발효에서 충분한 발효에서 맛이 우러나오는데, 비상스트레이트법은 발효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보통 충분한 발효를 해서 만드는 빵보다는 약간 맛이 떨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이트법보다는 비상스트레이트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상스트레이트법이 빠르게 완제품을 만드는 기술이고, 맛이 똑같다면 아마 전부 비상스트레이트법으로 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죠? 자, 교재 201페이지에 비상스트레이트법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 중에서 가장 긴 시간인 1차 발효 시간을 단축해야 되는 원리입니다. 1차 발효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반죽의 온도를 높여서 전체적인 공정 시간을 단축하고, 다음으로 발효 속도를 증가하는 요인을 발효 과정에서 적용시켰는데, 발효 속도를 증가하는 요인으로는 온도와 습도, 효모양, 이스트를 조금 많이 넣으면은 훨씬 더 발효 속도가 증가되겠죠. 그 다음에 먹이,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조금 더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발효 속도를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자, 교재 201페이지에 비상스트레이트법의 장단점을 스트레이트법과 비교해서 이렇게 한번 분리해 봤습니다. 장점으로는 반죽에 실패하였을 경우에 새로운 작업에 들어갈 수 있어서 좋죠. 갑작스러운 주문에 대처할 수 있다. 맞죠? 공정 시간이 짧아서 노동력 및 인건비가 절약되는 것입니다. 기계 고장 및 특별한 여건을 극복할 수 있어서 좋죠. 그리고 단점으로 보면은 짧은 발효 시간으로 노화가 빠르고 오래 보관할 수 없습니다. 비상스트레이트법이든 빵의 부피가 고르지 못하고 외관이 조금 잘못될 수 있습니다. 빠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충분한 발효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스트의 냄새가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학원에 다녔던 학생들은 학원에서 빵을 빠르게 만들어서 집에 가지고 가다가 보면은 아이고 왜 이스트 냄새가 나냐 그러죠. 바로 발효 시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 발효 시간을 짧게 주었기 때문에 이스트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충분한 발효를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교재 201페이지에 비상스트레이트법의 조치사항 중 필수 조치, 반드시 해야 되는 조치사항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트를 2배로 증가시키고 물을 1% 감소시키며 설탕을 1% 감소하고 반죽 온도를 높인다. 이렇게 합니다. 반죽에서 이스트를 배로 넣으면 그만큼 발효가 빨리 되겠죠. 그리고 물을 감소시키게 되면은 마찰열이 증가돼서 반죽이 되기 때문에 반죽이 돌아가면서 기계 속에서 마찰열이 올라가서 반죽 온도를 높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반죽을 조금 되게 만들고, 설탕을 조금 줄이는 이유는 발효 시간이 짧기 때문에 설탕량이 너무 많으면 충분한 발효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설탕을 조금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반죽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물의 온도를 높여줘야 되는 겁니다. 반죽 온도가 높으면 빠르게 발효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비상스트레이트법의 필수 조치 4가지는 여러분들이 외워 놓는 것이
좋다고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필수 조치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적 조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트 푸드, 다시 말해서 제빵 계량기를 조금 더 증가시키고 소금을 조금 감소시키고 분유를 조금 감소시키고 식초를 조금 첨가한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가 발효에 도움을 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여러분들 참고로 알아두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재반죽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반죽법이란 우리가 반죽을 쓰다 남은 반죽을 이용해서 다시 다른 기타 재료들을 넣어서 반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펀지법의 장점을 받아들이면서 스펀지법보다는 짧은 시간에 스트레이트법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공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반죽법에는 또 재료를 한꺼번에 하나 넣어서 하는 방법과 후연법, 그리고 재반죽을 하면서 물을 남겨 놓았다가 재반죽에 사용하는 반죽법,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븐 스프링이 일반 빵보다 적을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2차 발효를 해서 사용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러한 재반죽법에 대해서는 참고적으로 알아두기 바랍니다. 재반죽의 장점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분들 한 번씩 읽어보길 부탁합니다. 자, 다음은 무발효 반죽법에 대해서 정의를 해놨습니다. 이것은 화학적인 제재를 써서 만드는 방법으로 노타임 반죽법, 비상 반죽법에 속하는 겁니다. 이것이 다시 말해서 발효를 시키지 않고 산화 환원제를 이용하여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공장에서 빵을 만들 때 또한 특별하게 만들 때 이러한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깊게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무발효 반죽법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는 것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무발효로 반죽을 하는 법도 있다 하더라. 이 정도만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일단 무발효 반죽법의 장단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내가 일일이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사항으로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